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도 제 처지가 이렇다 보니 여기에 올라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사연의 주인공이 하는 복수에 속 시원해하고 감동적인 일에 눈물을 지으며 애청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복수와 감동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사연이 있어 조금 마음의 정리가 된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제가 주체가 되어서 한 복수와 감동 스토리는 아니지만요. 그럼 제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전 남편과 평범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에게도 남편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모습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만남을 이어오던 남편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모습을 보며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는 4년 내내 속아왔던 거였습니다. 그걸 신혼여행에 가게 되어서 알게 된 거죠. 그것도 행복한 결혼식을 마치고 도착한 신혼여행지에서 맞게 된 떨리는 신혼 첫날 밤이 되어서 말이에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호텔 인포메이션에 다녀온다고 한 남편이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처음 와보는 여행지에 그것도 외국이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을 찾아보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으로 가는데 복도 중간 비상계단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 무엇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전 깜짝 이벤트라도 준비하는 건가 싶어서 계단 쪽으로 귀를 가져다 댔어요. 왜 이렇게 안 받는 거야? 내가 분명히 시차 시간도 알려줬는데 이러면 나보고 뭘 어쩌라고? 남편이 하려는 이벤트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지 속을 태우는 남편의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했죠. 계획한 대로 일이 풀렸다면 좋았겠지만 굳이 잘못된 일에 마음 쓰고 시간 버리는 게 더 아깝게 느껴졌어요. 남편에게 괜찮다는 말을 하고 이제 그만 방으로 가자고 말을 하려고 다가서려는 순간 그때 막 남편이 통화를 건 사람과 전화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곧바로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를 듣고 전 지금까지 제가 남편에게 속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첫 마디는 제 시어머니를 부르는 엄마였죠. 엄마, 왜 전화를 이제 받아? 내가 저녁부터는 휴대폰에서 손 떼지 말라고 했잖아.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알아? 밖에 너무 오래 나와 있어서 길게 통화할 순 없겠고 우선 오늘 도착해서 점심은 엄마가 말한 대로 무슨 K준인가 먹었어. 그리고 승현이가 피곤하다고 해서 바닷가 좀 둘러보고 호텔에서 쉬다가 저녁도 엄마가 말한 곳에서 먹었고. 승현이도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부터 어떡해? 아니, 난 아직 안 씻었어. 승현이는 씻는다고 했고. 여기 호텔 가운 있어. 그거 입고 나가면 돼? 그리고 불은 씻기 전에 꺼야 하는 거야? 아니면 씻고 나오면서 꺼? 남편이 글쎄 첫날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시어머니께 여쭤보고 있더라고요. 이곳에는 차마 적을 수 없지만 부부관계에 있어서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까지 한 걸 보니 연애 4년 동안 남편과 어머님께서 어떻게 해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신중함이 사실은 모든 걸 시어머니에게 묻고 확인받기 위한 필요한 대기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쩐지 아침, 저녁, 휴일, 주말 할 것 없이 회사에서 너무 많이 남편에게 전화한다 싶었는데 그게 사실은 전부 시어머니에게 의사결정을 묻기 위해 한 통화였던 거예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남편 없이는 회사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무려 4년 동안이나 남편이 저를 속여왔던 거였습니다. 화가 났던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분위기를 잡으려 준비했던 와인을 병째 마시게 되었죠. 남편과 다툼이 벌어지면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려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에게 첫날 밤에 대한 모든 지시를 다 전달받았는지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죠.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두들기며 절 부르는 남편에게 문 반대편에서 사실대로 말하라며 묻게 되었어요. 당신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어? 뭐하긴, 밑에 인포메이션에 내일 일정에 필요한 거 묻고 왔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 내가 내려가니까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에 내려서 체크인 한다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좀 늦었어. 미안해. 여기 호텔은 인포가 비상계단에도 설치되어 있어? 그리고 난 단체 관광객이라고는 콧배기도 못 봤는데. 왜? 이런 상황은 어머님께서 안 알려주셨어? 거짓말이 바로 안 튀어나오네? 그게... 내가 문 열어줄 건데 방에 들어와서 내가 하는 말에 또다시 날 속이고 거짓말하면 나 짐 가지고 여기 나갈 거야.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거짓된 결혼 생활 더 이어가야 할지 고민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말해. 그렇게 문을 열어줬고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남편을 의자에 앉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머님께 물어가며 저와 만남을 가져왔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일까지 물어봤으니 그 정도가 심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제 생각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입는 옷과 데이트 코스는 물론이고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어보고 저에게 사랑한다고 보내는 문자 메시지까지 확인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와 남편만이 알고 추억해야 할 모든 상황을 어머님께서도 알고 계셨고 하나하나 직접 남편에게 자신의 생각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 로봇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던 거죠. 어머님과 연애를 했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고요. 사기 결혼이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절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실하다 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해야 할지는 물어봤지만 그것도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자신이 먼저 어머님께 물어본 거라고 했죠. 그것도 말이라고 하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걸 어머님 의사결정에 따라 살아와 문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속아서 하게 된 결혼이었지만 물을 수도 없었으니 제가 남편을 설득시켜 더는 어머님께 의지하지 않도록 남편을 고쳐보려고 했죠. 제가 심각하다고 말을 하니 남편도 문제를 인지하고 제 말에 수긍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어머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모든 걸 스스로 선택해보기로 약속을 한 채 잠자리에 들게 되었죠. 그렇게 망쳐버린 제 신혼 첫날 밤이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습관적으로 어머님께 연락을 하여 뭐든 물어보려는 남편을 제지했고 직접 결정을 하도록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단 증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님께 묻지를 못하자 불안해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그럴 때마다 남편을 어르고 구슬리면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옆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었죠. 그래도 어머님께 지난 30년 넘게 기대고 의지한 시간에 비해 남편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시모도 눈치챘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밥 사먹는 것조차 일상적으로 물어보던 아들이 연락을 하지 않으니까요. 시모는 그 이유가 당연히 저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들에게 변한 이유를 묻게 되었죠. 남편 말로는 끝까지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데 그 말에 대한 진위 여부는 모르겠고 어찌되었든 시모가 저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변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저를 집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아들을 망치지 말라는 막말을 쏟아냈죠. 네가 우리 한석이한테 나한테 그만 전화라고 했다며? 너 무슨 생각으로 엄마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냐?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석 씨가 너무 사소한 것까지 어머님께 묻고 그대로 행동하니까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 네 입으로 잘도 말하네. 그게 모자 사이를 갈라놓는 거지.
너, 네 남편 벌써부터 길을 잡고 네 손바닥 안에 놀게 하려는 것 같은데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라. 어머님, 한석 씨 어린애 아니에요. 다 큰 성인이라고요. 집안의 일이나 큰일이면 몰라도 팬티 한 장 있는 것까지 어머니께 묻고 허락받으면 안 되죠. 한석 씨 아끼시는 마음은 저도 잘 알겠는데 이제는 한석 씨 좀 믿으시고 놔두세요. 너는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뭘 믿고 못 믿어? 내가 우리 한석이 뭐든 잘 되라고 확인하는 거지. 우리 한석이가 내 말 안 들어서 잘 안 된 게 있다고 하디? 자식이 부모 말 따르는 게 당연한 거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주제 넘지 말고 괜히 우리 아들 망치려고 하지도 말아라. 내 아들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저로서는 당초에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었고 더 이상은 좋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선은 지켰지만 저도 제 불만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 서로 목소리가 격앙될 수밖에 없었어요. 중간에 아버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시모에게 화를 내고 그만하라는 말로 인해 얼렁뚱땅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지만 그날 이후 전 시모에게 단단히 찍혀버렸습니다. 시집살이와 차별 대우가 시작된 거죠. 일부러 저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작정한 시모의 행동들은 전부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눈치가 보여 저희 집으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별의별 일을 다 시켜도 일부러 약을 올리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키는 일을 다 했어요. 헛걸음과 헛수고를 하게 만들어도 항상 웃는 얼굴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저도 맞대응을 했죠. 남편에게 고깃국을 주고 저에게는 맹물을 탄 국물만 주는 일은 허다했고 부피만 큰 빈 상자를 선물하는 건 차별 대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유치하고 치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다 참을 수 있었죠. 문제는 남편 놈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남편 때문에 열이 받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면 또 마마보이인 남편은 그걸 또 자기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치고는 했어요. 저도 질 수는 없으니 시집살이를 당하더라도 또 남편에게 뭐라고 했고요. 그런 남편과 시모를 두고도 이혼을 하지 않던 건 딱 두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한 명은 제 분신과도 같은 아들이었고 한 분은 제 시아버님이었죠. 아들의 경우 다른 설명 없이도 이해가 되실 텐데 뜬금없이 등장한 시아버님 때문에 왜 그런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제 아들 민호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아버님께서는 제게 유일하게 그 집안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모와는 결이 다르신 분이었죠.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릴 때부터 아버님께서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에 맞게 절 무척이나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제가 시모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뒤에서 챙겨주시고 다른 일을 시키시는 척하시며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주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시모가 너무 심하게 제게 뭐라고 할 때는 시모 앞을 가로막으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셨죠. 제 입으로 직접 남편이 한 마마보이 짓을 아버님께 이른 적이 없었지만 아버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처럼 항상 남편을 볼 때마다 정신 좀 차리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김한석이, 너 요즘은 승현이한테 잘하고 있어? 당연히 잘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집에 같이 오죠. 잘하기는 내가 승현이 얼굴 보면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승현이 속을 썩히는지. 너 요즘도 네 엄마한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러면서 치마폭에 쌓여있지? 다 큰 남자 새끼가 창피하지도 않냐? 너도 남자면 이제 민호 보기에 창피한 짓은 그만해라. 승현이 속 좀 그만 썩히고. 혹시라도 승현이 눈에서 너 때문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진 날에는 너 내가 엄마 소리도 못 나오게 두들겨 패줄 테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 아버지 말씀을 하셔도. 야, 김한석, 내가 농담하는 것 같아? 아니요.
알겠어요. 승현이한테 잘할게요. 남편과 시모가 하는 짓에 대해 아버님께 말하고 싶은 것들은 많았지만 아버님 성격을 알았던 탓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과거 운동을 하셨던 아버님께서 화를 내셨다가는 시모와 남편이 작살날 걸 알았거든요. 두 사람을 작살내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그 정도 난리를 만들 마음까지는 들지 않았어요. 시모와 남편 두 사람이 절 괴롭게 하는 것보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랑이 더 컸으니까요. 그런 아버님이 곁에 있어 주시는 게 감사해서 저도 아버님께 무조건적으로 잘해드리려 했습니다.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알아봐서 해드리고 몸에 좋은 게 있다면 저희 아버지보다 먼저 드리고는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에게는 제 아들과 똑같이 소중한 사람 1순위였어요. 얼굴을 보면 서로 웃을 일밖에 없다 보니 당연히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고 종종 데이트도 즐길 만큼 아버님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밖에 다닐 때면 다정한 부녀 사이로 오해를 받을 만큼 친부녀 같은 관계였죠. 그런 아버님과 그날도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한겨울이었지만 좋아하시던 팥빙수 집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나왔는데 몇 걸음 떼지 않아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119를 불렀지만 하필 퇴근 시간으로 길이 막혀 사고 현장에 도착을 하는 것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기존 소요되는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병원에서는 아버님께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뇌출혈 위치와 모양이 좋지 않다며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한다 했죠. 수술을 마치신 아버님께서는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으셨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회복하시고 깨어나신다고 해도 몸 우편에 마비 증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했죠. 안 그래도 제게 소중한 아버님께서 쓰러지셔서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는데 저와 같이 있으시다 쓰러지셨으니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가게를 나설 때 아버님께 좀 더 신경을 써야 했는데 모두 제 부주의로 발생한 일 같아 죄송한 마음이었죠. 당연히 제가 아버님 곁에서 지내며 병수발을 들기로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깨어나실 수 있게 노력을 했죠. 제가 하는 말에 반응을 하실까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몸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활을 하셔야 한다는 몸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운동도 대신 시켜드렸죠. 오매불망 아버님이 깨어나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쓰러지신 아버님을 간병하고 있을 때 시모와 남편은 주말이면 풍경이 좋은 곳들을 둘러보고 다니며 마음 편히 살고 있었어요. 저 혼자 아버님을 간병하는 것을 가지고는 불만이 없었지만 이 집안의 기둥이셨던 아버님이 쓰러지신 상황에 마음 편히 놀러 다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기 좋을 리가 없었죠. 정신 좀 차리라고 대놓고 시모와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아직까지 의식 없이 병상에 계시는데 놀러 다니실 생각이 드세요? 당신도 자식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울상 짓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버님 걱정하는 티는 내야지. 이 시국에 눈꽃 보러 다니는 게 말이나 돼? 그럼 우리가 집구석만 처박혀 있을까? 그래서 우울증이라도 걸리라고? 네가 나중에 네 시아버지 병수발 못 들겠다고 하면 그땐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야. 근데 우리도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그땐 네 시아버지 누가 챙기는데? 맨날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중에 겨우 주말 이틀만 다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 너 나랑 네 남편 앞에서 큰소리 치려고 먼저 수발 들겠다고 나선 거야? 네가 우리를 못된 사람으로 몰아서 하는 말인데 이 사람 쓰러진 거 너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야? 네가 네 시아버지 고혈압 있는 걸 알면 알아서 조심을 했어야지. 나도 이 사람 다시 일어날 걸 알아서 네 탓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나 이 사람 잘못되거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면 그때 나도 작정하고 네 탓을 할 거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그 말다툼을 계기로 저와 시모 사이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금해지던 게 있었죠. 과연 시모가 남편에게 저를 어떻게 욕할지 궁금했어요. 또 남편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도 알고 싶었고요. 아버님 간병을 마치고 돌아간 집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몰래 휴대폰을 열어 확인을 해보았죠. 그런데 생각도 못한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그것도 시모가 소개시켜준 여자와 말이죠. 살다 살다 유부남인 아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준 어머니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저에게 벌어지고 있었죠. 당연히 화가 났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유의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선 보고 있던 남편 휴대폰 문자 내역과 SNS 메시지 내용을 전부 다 동영상 촬영을 하여 증거로 남겼죠. 그리고 아버님 간병을 하며 틈틈이 남편 불륜의 증거를 모아갔습니다. 정말 너무도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친정 식구들, 친구들에게 창피하여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넋두리 할 곳이라고는 의식 없이 잠들어 계신 아버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할 때면 아버님께 제 처제를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 넋두리 같은 혼잣말을 남편과 시모 두 사람 중 누군가가 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아왔던 남편 불륜에 대한 증거들이 전부 지워져 있었죠. 그 증거 파일들을 복사해 넣어놓은 노트북도 사라졌고요. 누가 그런 건지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남편과 시모뿐이죠. 불륜을 입증한 증거도 사라졌으니 저도 대놓고 두 사람에게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모 두 사람 모두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들처럼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당신들이 그랬지? 내가 모은 증거들 없앤 거.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리고 당신?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에게 당신이라고 하고 있어? 나도 당신 아들처럼 마마보이의 불륜까지 저지른 놈과는 이혼하고 싶어. 아버님 깨어나시면 바로 이혼해 줄 테니 민호 양육권과 재산만 나한테 유리하게 줘. 이것 봐라. 이 앙큼한 년이 이제서야 본색을 보이네. 야, 네가 맨몸으로 나가야지 어디서 우리 집 재산을 넘봐. 너, 내가 네 시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모를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네 사돈들이 듣고도 가만히 계실까? 우리가 입담으로 줄 테니 민호 걔만 데리고 떠나. 뭐?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야? 나랑 아버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인연이 끝까지. 너 우리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지? 너 네 시아버지 곁에 딱 붙어서 있었던 이유도 네 시아버지 재산이 탐나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도 이 사람 일어나면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재산 가져가라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뭐?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아니, 생각해서도 안 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 누워 계신 아버님께 죄송하지도 않아?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어? 너도 그게 인간이 할 짓은 아니라는 걸 알긴 아는구나. 어디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변명해봐라. 시어머니랑 남편이라는 증인이 둘이나 있는데 네 말을 들어줄 것 같아? 그리고 네 시아버지 단골집만 가더라도 너랑 붙어 다녔던 건 확인이 될걸?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내 친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억울하지? 근데 증명할 게 없잖아. 이 사람은 이렇게 누워만 있고 네가 이 사람과 가깝게 지낸 건 맞고 사람들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바뀌지 않겠어? 평소에는 다정하게 보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불륜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도 보이겠지. 거기다 네가 네 시아버지가 가진 재산 때문에 접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네 욕을 할 거고. 그냥 너랑 다툼이 생겼을 때 내 남편 재산은 우리 아들 거다.
감히 시아버지에게 꼬리를 쳐? 이 한마디면 사람들을 깜빡 속아 넘어간다고. 너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하지만 사람인데. 이러면 너만 불리해. 괜히 돈 몇 푼 더 가져가겠다고 괜한 짓 하지 말고 맨몸으로 우리 한석이 곁에서 조용히 떠나. 안 그러면 너 주위 사람들 전부 다 너에게 뒤돌아서는 일이 생기니까. 협박을 해왔습니다. 전 결백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었어요. 진흙탕 싸움 되고 제 결백을 입증한다고 해도 결국 시모와 남편이 받게 될 피해는 저에 비해 너무 적었죠. 자기들도 오해였다고 말하고 피해버린다면 기껏해야 명예훼손밖에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결백을 입증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이번에도 억울하지만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아버님께 또 한탄을 늘어놓게 되었죠. 이야기를 하다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침대에 올려진 제 손 위로 어떤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고개를 들었더니 아버님의 손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필 제가 억울해하며 눈물을 짓고 있던 그때 아버님께서 깨어나신 겁니다. 그날 이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신 아버님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깨어있는 시간을 조절해가며 조금씩 회복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깨어나시며 정신이 없던 덕분에 그날 제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시진 못하셨고요. 저로서는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온전히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님께서 깨어나신 걸 기뻐하는 저와 달리 시모와 남편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혹시 제가 아버님께 두 사람이 한 행동들과 저에게 씌웠던 누명을 일러바칠까 싶어서 말이죠.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올까 싶어 먼저 저에게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줄 테니 이혼을 해달라 했습니다. 다른 때였으면 당연히 두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고 싸움닭처럼 굴었을 텐데 그때 저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지긋지긋한 남편과 시모 두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만 싶었죠. 그리고 아버님이 깨어나셨다는 걸로 마음의 짐을 덜었던 탓에 온몸의 긴장이 풀려 있었고요. 저 역시 그 돈을 받은 걸로 하고 남편 그리고 시모와의 악연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었기에 아버님과 보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을 하신 모습을 꼭 보고 싶었는데 그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최대한 아버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제가 떠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이전과 같이 아버님을 회복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아버님의 재활을 돕던 중에 아버님께서 시모와 남편을 병원으로 직접 부르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이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아버님께 제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저는 일이 생긴 척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했죠.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고 남편과 시모와 함께 있는 불편한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온 가족이 병실에 모이자 저에게 서랍에 있는 종이를 꺼내오라고 하셨고 남편과 시모에게는 앞뒤 설명 없이 도장을 찍으라는 한마디 말씀만 하셨어요. 저를 포함해 남편과 시모 모두 아버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말씀에 어리둥절하고 있었죠. 저는 아버님께서 시키신 대로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재산 증여에 대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서류를 건네드려야 해서 아주 잠깐 훑어볼 수밖에 없었지만 제 이름이 있다는 건 보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쓰러지신 아버님께서 생전에 재산에 관해 정리를 하시는 걸로만 알았어요. 제 이름이 있다고 하나 곧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었기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제게 서류를 넘겨받은 아버님께서는
곧장 두 사람에게 그 서류를 들이미시면서 사전에 가져오라고 한 도장을 찍으라 하셨어요. 도장 찍어. 이게 무슨 서류인데요? 아픈 사람이 이런 건 또 언제 준비했고. 무슨 내용인지 보고 도장 찍읍시다. 전 빨리 이 시간을 끝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시모와 남편은 아버님께 받은 서류를 읽고 있었죠. 그런데 서류를 들고 있던 시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저를 째려보았습니다. 딴 여자와 바람난 지 아들놈과 이혼까지 해주는 마당에 왜 나를 째려보나 싶더라고요. 저도 밀리지 않으려고 똑같이 시모를 노려보았죠. 그리고 곧바로 남편 입에서 시모가 왜 저를 째려보는지 알게 되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이름을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수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증여받는 사람이 승연이로 되어 있어요. 승연이가 받을 돈이니 승연이 이름이 적혀있지. 나도 몸 아픈 내가 못 믿어서 몇 번이고 확인해봤다. 토시 하나 틀린 것 없으니 잔말 말고 얼른 도장이나 찍어. 아버지, 저랑 엄마가 아버지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랑 승연이 곧 갈라설 거예요. 다시 합칠 가능성도 없고요. 이런 거 작성하시면 최소한 엄마랑 상의는 하시고 작성하시지. 저희가 이런 상황 설명 못하고 덜컥 도장 찍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종이는 제가 파쇄할게요. 너희 새끼, 내가 쓰러져서 몸이 좀 불편하다고 정신까지 놓은 줄 알아? 그 서류 내려놔라. 아까 말했듯이 그 서류 네 이야기 듣는다고 문제될 것 없는 서류이니까 얼른 도장이나 찍어. 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제가 한 말 이해를 못하셨어요? 저 승연이랑 곧 이혼한다니까요? 곧 남남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왜 아버지께서 승연이에게 재산을 증여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기대에 못 미치니까 못 믿어서 재산을 안 주신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살아계시잖아요. 우선순위를 따지고 보면 엄마가 받아야죠. 여보, 당신 아직 회복이 덜 되었나 봐. 여기서 더 말하면 혼란스럽기만 하고 몸에도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내가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이 서류는 검사 받고 당신 정신이 맑을 때 그때 다시 이 서류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이것들이 정말 몸 아픈 사람한테 계속 두 번 말하게 할 거야. 두 사람 다 내 재산 받을 자격 없으니 우리 승연이에게 내가 주겠다고. 내가 두 사람이 승연이 쫓아내려고 작당모의 한 걸 몰랐을 것 같아. 한석이 너희 새끼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놈이 아랫돌이 아무렇게 하고 다니고 자식 새끼 엇나가면 똑바로 가르쳐야 할 애미라는 게 외도를 하는데 부축이야. 이것들이 아주 우리 김씨 집안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려고 용을 쓰지. 나 절대 두 사람한테 내 돈 못 준다. 이 집안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승연이밖에 없어. 내 자식 새끼 잘못 키운까 겨우 이 푼돈 준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서 승연이 사는데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면 해야지. 아버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고... 언제부터 네가 아는 이야기가 들렸는지 나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만 네가 울면서 저 두 사람에게 당한 일을 누워있는 내게 말했을 때부터는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그래서 그때 깨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봤어.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이 병상을 털고 일어나야 너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재활도 열심히 받았고. 승윤이 네가 저 두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되갚아주고 싶은데 몸도 이렇고 똑같이 할 방법이 없더구나. 네 마음의 상처는 치료해주지 못하더라도 이 돈으로 앞으로 생길 현실적인 어려움은 조금 해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에게 증여를 하기로 했다.
미안하다, 아까. 내가 우리 집안 사람 관리를 옳게 못했구나. 내가 대신 잘못했다고 빌고 사과하마. 용서도 하지 말고 마음껏 욕하고 미워해도 돼. 다만 이번 일로 너 스스로에게 상처가 될 행동만 하지 말아다오. 아버님께서는 자세히는 아니지만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저지른 짓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사실들을 알게 되신 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의식이 없는 아버님께서 그 시간에 남편과 시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억울해하며 말을 하는 제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셨다는 건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놀라운 사실보다 아버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도 와닿고 위로가 되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참아내고 있던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되었죠. 하지만 제 감동스러운 심경과 상관없이 앞에 있던 시모와 남편 두 사람에게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으니 서류에 적혀진 내용처럼 집안의 재산을 모두 빼앗길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어떤 옳은 말씀을 하셔도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쉽게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걸 재산과 결부시키면 안 되지. 어찌되었든 간에 이거는 한석이와 승현이 사이에서 해결할 일인데 왜 제3자가 끼어들려고 해? 한석이가 결혼 생활하는데 잘못을 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면 되는 걸 왜 당신이 집안 재산까지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애를 도와주려고 하냐고.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때와 다르게 불륜이 죄가 아니라니까?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라고. 그리고 그 재산 당신이 벌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지. 집안 살림은 누가 하고 애는 누가 키웠는데. 나도 우리 집이 이 정도로 살고 당신이 바깥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든 몫이 있어. 우리가 이혼을 한다고 해봐. 나도 내 몫의 재산 분할을 받는다니까? 그런데 당신이 우리 모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대부분의 돈을 얘한테 주는 건 말이 안 되지. 맞아요. 아버지도 뉴스나 신문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형제들끼리도 부모님 재산 상속받을 때 정당한 내목 찾으려 소송도 하고 그래요. 당연히 법원에서는 그 몫을 인정해주기도 하고요. 제가 이 집안의 친자식입니다. 저도 따지고 보면 우리 집 재산을 나눌 때 제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당연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승현이보다 제 몫이 더 크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랑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족 간에 이러니 저러니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아는 사람이나 친척분들에게 가족들끼리 뭐하는 짓이냐고 손가락질만 받죠. 조금만 깊게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좋게 좋게 끝낼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승현이 편에 서서 생각하시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도 몰랐고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나 남편이 말하는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건 대중매체들을 보며 알고 있었죠. 애초에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며 약속한 돈 이외에 바라지도 않았기에 그날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행동들로 전 충분히 만족했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았어요. 괜히 저 때문에 아직 회복을 하셔야 하는 아버님 몸만 상하시고 남은 가족들에게 미움이라도 받을까 걱정이 되어 제가 물러서겠다고 말했죠. 저도 제가 그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님,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행동하셨던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어차피 한석 씨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약속한 돈도 있어서 괜찮아요. 신경 쓰시면 몸에도 좋지 않으니 제가 아버님 재산 받을 자격 없는 걸로 하고 가족들 간의 의견 대립은 그만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곧 남남이 되는 이 상황이 되어서야 예쁜 말 좀 하는구나. 여보, 승현이 말 들었지? 당신이 주겠다고 하면 뭐해?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싫다고 거절을 하는데. 승현이 말처럼 가족들끼리 돈 가지고 음성 높이고 감정 내세워서 되겠어? 그만하고
내가 한석이한테 이혼 도장 찍게 되면서 약속했던 것보다 더 챙겨주라고 할 테니까 그만 마음 놓고 있어. 당신은 당신 몸이나 생각하면 될 것을 왜 새 출발한다고 신난 얘까지 챙겨주려고 해? 제가 그 자리에 더 있어봤자 분란만 더 만드는 것 같아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현이가 지금 안 받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줄 거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자꾸 내 목, 네 목 짓거리는데 나도 다 방법이 있어. 내가 내 돈 가지고 당진하면 그건 두 사람이 무슨 수로 막을 거야. 내가 승현이에게 선물로 현금화될 만한 걸 선물하면 무슨 수로 두 사람 몫을 챙길 거냐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만 하고 내가 오늘부터 꾸준히 승현이에게 선물을 해주면 되겠네. 고맙다. 두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재활을 해야 할 이유가 생겼어. 내가 열심히 재활을 해서 선물 고르는데 오랫동안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보기로 하지. 자, 또 막을 수 있는 거 생각해봐. 정 안 되면 내 재산 다 태워버리든 묻어버리든 해서 두 사람에게 한 푼도 못 가게 만들 거니까. 기발한 생각 한번 해보라고. 집안의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던 시모와 남편처럼 아버님 또한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계신 재산을 저에게 주시겠다는 모습이셨습니다. 당연히 시모와 남편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이 재산 증여에 대한 아버님 생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어떤 말을 해도 아버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너네 둘 계속 이러다가는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주려고 했던 돈마저 다 잃게 된다. 그 돈이라도 받고 싶으면 내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도장 찍어. 그나마 조금 남은 재산이라도 받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 하시는 아버님의 협박과도 같은 말씀을 두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된 거죠. 이후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버님의 회복을 끝까지 도와드리지 못하고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직 몸이 성치 않으신 아버님 걱정이 되었습니다. 본래도 정신을 못 차리던 시모와 남편인데 재산 관련 문제로 아버님께 억하심정을 가져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게 하면 어떡하나 싶었죠. 그런데 아버님께서도 생각이 다 있으셨더라고요. 우선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주셨던 재산 외의 금액으로 자신의 치료를 받으며 평생 지내게 될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며느리와 불륜관계로 몰아가려고 했던 시모와 이혼을 하셨죠. 그래서 다행히 번거롭게 통원을 하시며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재활을 하시고 지내실 수 있으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제 머리로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신 겁니다. 아버님께서 실버타운에 가신 이후로는 제가 편하게 아버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단란하게 잘 살고 있는 지금도 아버님을 매주 뵈며 건강을 신경 써드리고 과거와 같이 부녀 사이처럼 지내고 있고요. 잘못한 결혼이 제 인생의 오점이긴 하지만 대신 평생 제 편이 되어주실 아버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를 보고 미안해하시는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아들 민호와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죠. 한부모 가정으로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정 가족들과 아버님을 생각해서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